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2021년도 8월 전국 모의고사 2차 과목 주택관리 관계법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두 강에 걸쳐서 하게 되겠습니다. 1강, 2강. 먼저 객관식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 중 가장 틀린 것은 틀린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다른 건 그대로 맞습니다. 보니까 거기 그래도 공부하는 의미에서 맞는 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계약금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에 관해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가지고 그 증빙서류와 함께 주택조합 해산 인가를 받는 날까지 보관해야 된다. 해산 인가를 받는 날까지 보관합니다. 5년간 보관이 아닙니다. 1번 맞고 5년간 보관 아니고 해산 받는 날까지고 해산 인가 받는 날까지 맞고, 두 번째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했음을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서면을 확인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입 신청자로부터 교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합니다. 5년간 보관 맞고, 세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해서 조합 설립 인가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할 때 선임합니다.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은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해가지고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만이 성립합니다. 네 번째,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등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병행해서 공개한다는데 30일이 아니라 15일이 되겠습니다. 15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해당 주택konten지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을 모집합니다. 공개 모집할 때 50% 이상 권한 확보입니다. 근데 조합을 인가받기 위해서 할 때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이 인가받을 때는 80% 이상 권한 확보,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되겠죠. 이건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는데, 이 문제의 수준은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좀 고급스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2번 가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용어 정의를 물어보고 있죠. 이런 문제는 잘 나오게 되겠죠. 첫째, 주택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하고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택하고 공동택으로 구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입장에서는 공동택이 더 중요하죠. 주택법상 공동택은 세 가지죠. 아파트, 연립택, 다세대택. 기숙사는 주택법상 공동택이 아니고 준주택입니다. 이어서 준주택은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준주택은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입니다.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들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는데 네 가지가 있죠.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주택, 다중생활시설, 이 네 가지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지금 틀린 거 물어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적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단정 연립택, 단정 다세대택, 그 다음에 원명택으로 구분한다. 세대 구분형은 이게 아니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도시형 생활택입니다. 3번의 내용은 세대 구분형 공동택의 용어정의가 아니라 도시형 생활택 용어정의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 있고 비교적 쉽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영택은 말이죠. 국민택을 제한 택입니다. 맞고, 다섯 번째, 공동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된 주택을 말한다. 이때 공동택은 주택법상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아파트, 연립택, 그 다음에 다세대택. 건축법은 기숙사까지 포함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3번은 그것은 도시형 생활택의 설명입니다. 답은 3번에 되어 있고 비교적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3번 갑시다. 주택법상 간선시설의 우선 설치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자,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가 설치 의무 기간 내 언제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사용검사일까지. 사용검사일까지 설치 못했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완료를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고 그 비용의 상환을 의무자한테 요구할 수 있다. 누가 자기 부담을 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닙니다. 사업 주체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사업체가 자기 돈으로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답은 1번.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50%까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맞죠? 세 번째, 전기 간선시설,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할 때, 땅으로 묻을 때에는 원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해 설치를 요청한 자가 각각 50%까지 비용을 각각 반반 부담합니다. 맞습니다. 다만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아파트 단지에 가장 가까운 데까지는 일단 갖다 줘야 됩니다. 경계선까지 갖다 주고 그 다음부터는 반반 부담합니다. 맞고, 네 번째, 사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호수, 단독택은 100호 이상, 공동택은 100세대 이상, 리모델링 할 때는 증가될 때는 100세대 이상 이때 또는 대지는 16,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대지 조성할 때, 이럴 때는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맞습니다. 그대로 4번은 맞습니다. 다섯 번째, 언제까지 설치하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사용 검사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그대로 맞게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가겠습니다. 주택법률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시오. 감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업,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인접한 둘 이상 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감리자를 공동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옆에 단지입니다. 일단은 공동 감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할 것은 직원은 중복해서 배치하면 안 됩니다. 기억 맞고, 니은,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했다. 그러면 그 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감리 업무 시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습니다. 그럼 디귿은 어떻게 했냐? 디귿을 볼까요?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체계 위반 사항을 시한 것을 통지하고 15일 내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그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위반한 걸 발견했으면 말이죠. 며칠 내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보고하냐니까 15일이 아니라 7일 내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3번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보고했을 때 시공자가 억울하면, 사업체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냐? 서면으로 이의를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10일 내 결과를 다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일입니다. 여기는 7일. 이어서 5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5번입니다. 주택법률상 조정대상 지역 해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문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골라보시오.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 1.0% 이하인 경우로서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 감소해서 인기가 없다는 얘기죠. 또 마이너스 났으니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것은 과열 지역입니까? 위축 지역입니까? 그거는 위축 지역에 해당되겠죠. 과열 지역이 아니죠. 위축 지역이죠. 그래서 1번은 맞다. 위축 지역.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정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으면 40일 내 해제비를 결정해서 해야 된다. 40일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수립해서 해제비를 결정합니다. 맞습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은 누가 지정하고 해제하느냐?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시도지사는 아닙니다. 맞고, 세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지역에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결정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같은 사유로 해당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다. 맞는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자, 이제 해당 지역의 시도의사, 시장, 군수청장이 누구한테? 국토교통장관한테 아이고 우리 지역 좀 해제시켜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국토교통장관이 주거정책 심의를 수집해서 검토해보니까 해제 안 되겠어요. 근데 유지했어요. 그랬을 때 다시 또 2달 만에 또 해제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달 만에 해제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몇 개월 내는 같이 반복하면 안 된다. 6개월 내는 6개월 이내는 귀찮게 하면 안 됩니다. 같은 사유로 해제 요청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에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조정 대상 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과열 지역은 최소한 범위입니다. 위축 지역은 최소한 범위가 안 나옵니다. 과열 지역은만 최소한 범위가 나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이 있죠. 이때 과열 지역만 최소한 범위 얘기가 나옵니다. 과열 지역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도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 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4번 맞고. 5번째, 국토교통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 심의를 수립해가지고 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1년마다 하는 게 아니죠. 반년마다 합니다. 반년마다. 그래서 반기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1년마다 아니라 반기마다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투기과열지구도 작년까지만 해도 1년마다. 근데 역시 투기과열지구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도 반기마다로 개정됐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5분 끝났네요. 6분 갑시다. 다음 중 공동택 관리법률상 공동택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관리계약입니다. 자, 관리계약은 원칙적으로 처음 만드는 사업체가 제안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개정할 때는 공동택 관리방법 그 절차가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의무관리 전환할 때는 그때는 이제 관리인이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1번입니다. 그 얘기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택 관리계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택 관리인이 제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입자 등의 과반수 서면 동의로 결정합니다. 1번 맞습니다. 이거 외워놓으세요. 중요합니다. 맞고. 2번 최초 관리계약. 최초 관리계약은 누가 제안합니까? 사업체가 제안하죠. 사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입주 예정자, 아직 사업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입주 안 했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입니다. 처음이니까 입주 예정자한테 제안해서 입주 예정자가 과반수 서면 동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그 제안은 어떻게 제안한다? 괄호 관리계약 준칙에 따라서 입주 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제안한 내용입니다. 아직 입주 안 했죠. 처음이니까. 맞고. 세 번째, 관리계약은 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도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301호 주인이 A였는데 그때 당시 관리계약이 있었어요. A가 있을 때. 근데 나중에 B가 이사 왔어요. B가 이사 와서 나는 관리계약 안 지키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앞에 사람 A를 이어받아서 승계되기 때문에 B도 지켜야 됩니다. 효력이 그대로 있습니다. 맞고. 4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 공동택의 입자 대표인은 관리계약을 작성해서 보관하되 입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해된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으면 틀렸어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틀렸습니다. 잘 읽어봅시다. 공동택의 입자 대표인은 관리계약을 작성하여 보관하되 틀렸습니다. 관리계약은 작성 맞습니다. 보관은 누가 할까요? 작성은 입대위가 하고 보관은 관리처한테 시킵니다. 보관은 관리처가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5번째, 관리계약 개정. 관리계약 개정 말이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관리방법 결정과 똑같아요. 관리계약 개정은 관리방법 결정과 똑같다. 입대의 의결 또는 전체 입자 등의 10%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입니다. 입자 등의 의결로 할 수도 있고 전체 입자 등의 10% 이상이 제안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 입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서 고치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 관리 방법 결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 맞고 4번이 틀렸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가시겠습니다. 7번 공동체 관리 법령상의 장기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장기선 충당금 적립, 장기선 계획에서 주요서를 교체 보수하려고 할 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미리미리 적립해 놓은 것이죠. 누가 되는 겁니까? 소유자가 내야 되죠. 봅시다. 1번 틀린 것을 물어봅니다. 공동체 소유자는 장기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서 납부했다. 세든 사람이 대신 냈단 말이죠. 원래 소유자가 내는데 그때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된다. 돌려줘야 돼요. 맞습니다. 이때 2번 장기선 충당금은 해당 공동체 입자 3분 이상 서면 동의가 있으면 하자 진담에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산을 전용할 수 있어요. 장기선 충당금을 하자 진담 감정으로 쓸 수가 있긴데 동의 요건이 틀렸어요. 동의는 얼마 들어야 되냐?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 서면 동의입니다.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입니다. 3분의 2 이상 서면 동의 아닙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세 번째, 장기선 충당금은 관리비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장기선 충당금은 관리체가 소유자로부터 걷는데 관리비와 구분해서 걷습니다. 장기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내는 겁니다. 사용자가 안 내고 이때 관리비하고 나눠서 관리비하고 별도로 받습니다. 맞고. 네 번째, 관리처는 공동택의 사용자가 장기선 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할 때는 지시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된다. 이건 뭔 얘기냐? 동그라미 1번과 얘기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용자가 세든 사람이 대신 냈거든요. 관리비 그 용지 나오니까. 그러면 소유자한테 반환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반환받으러 할 때 소유자가 만약에 그러면 거기 충당금 납부 확인서 좀 띄워오세요. 확실하게 돈 돌려줄 테니까. 이러면은 이 사용자가 세든 사람이 관리사무소 가가지고 그 납부 확인서 띄워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석 달마다 모아서 띄워집니다. 그리고 돌려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제가 관리사무소라고 그랬지만 법적으로는 관리체가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받아주면 이걸 갖다가 사용자가 들고 가서 소유자한테 돈 받는단 말이죠. 돌려받는단 말이죠. 다섯 번째, 미분양입니다. 미분양은 누가 돈 내느냐? 사업체가 부담합니다. 미분양된 거는 장기선 충당금을 사업체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나머지 그대로 맞게 되겠습니다. 문제 8번 갑시다. 다음은 공동체 관리법령상 공동체 관리 중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1번 사업체는 하자 보충 받았으면 7일 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입주자 대표 등 또는 임차인들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자 보수한다고 되는데 7일이 아니죠. 15일. 1번은 7일이 아니라 15일이 되겠고 틀렸고. 두 번째, 사업체는 해당 공동택의 전유 부분을 입자에게 인도한 때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주택 인도 지수를 작성하여 입자 대표에 인계한다. 이 전유 부분은 말이죠. 집주마다 그 하자 담보 그 기산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며칠 날 이상한 걸 다 목록을 작성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보니까 누구한테 인계하게 되느냐 하니까 거기 관리주체 입자 대표가 아니라 관리주체에게 인계해야 됩니다. 입자 대표가 아니라 그 인도 정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만 의무관리가 아닐 때는 관리주체가 없잖아요. 그때는 관리인에게 인계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전유 부분에 대해서 주택 인도지수 작성할까요? 전유 부분의 그 하자 담보 기간 기산점은 집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사 온 날부터 계산하니까 공유 부분은 똑같죠. 보통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부터 계산하게 되죠. 세 번째, 내력 구조부 즉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입니다. 건축법상 주요 구조는 뭐죠? 6가지 있죠. 하여튼간에 그에 대한 담보 책임기한은 5년 또는 10년이다. 아니죠. 내력 구조부 담보 책임기한은 10년이죠. 10년. 그래서
3번도 틀렸고 10년입니다. 내일거죠. 이어서 네 번째. 사업자는 담보 칭견 만료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해당 공동택의 입자 대표의 의무관리가 할 때는 관리단 또는 공공임이 될 때는 임차인 대표의 서명을 통보한다. 미리 30일 전에 만료 예정을 알려줍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왜 틀렸는가? 5번. 입자 대표의 등은 하자 보수 보증금을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의무관리상 공동택의 경우에는 하자 보수 보증금 사용 후 20일 내에 그 사용 내역을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틀렸어요. 자, 며칠 내에 신고할까요? 30일 내에 신고합니다. 30일 내에 누구한테 신고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합니다. 두 가지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만 8번은 왜 좀 어렵게 느껴지냐? 지문이 길잖아요.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지문이 긴 것도 좀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으로 가시겠습니다. 9번입니다. 공동택 관리법상 관리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리처는 공동택의 공용부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즉 관리비 이체금을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예, 이층은 미리 관리비 선수금입니다. 이걸 미리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처인 경우는 관리비가 체납됐다. 이때는 지방세 체납점에 따라서 강제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맞고요. 세 번째, 의무관리상 공동택 관리처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이체,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가지고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년도 종료부터 5년간 보관한다. 장부 영수증 5년간 보관합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의무관리대상 관리처는 다음 회계년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다. 1개월은 맞아요. 1개월은 맞는데 이때 누구한테 제출해서 승인 받냐? 시장, 군수, 구청한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입자 대표에서 제출해서 승인 받습니다. 1개월 전까지 입자 대표에 제출해서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다섯 번째, 관리처는 하자원이 사업체 외의자가 있을 때는 안전인단 실시비용은 수선 유지비 및 위탁관리 수수와 구분해서 징수한다. 맞습니다. 이 안전인단 실시비용은 수선 유지비, 위탁관리 수수료 같은 관리비에 속하지 않고 별도입니다. 관리비와는 다른 별도가 되기 때문에 수선 유지비나 위탁관리는 수수료는 관리비거든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구분합니다. 안전인단 실시비용은. 또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관리비가 아닌 것. 장기수선충당입니다. 장기수선충당도 별도로 걷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1개월 전까지 입자 대표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번. 다음 중 공동택 관리법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격상실 기준으로 관계가 가장 먼 것. 대표자, 동대표 후보 자격상실입니다. 동대표 자격상실입니다. 결격요건. 가장 먼 거,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1번, 해당 공동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사퇴는 1년이고 해임은 2년입니다. 2년과 1년이 바뀌었습니다. 앞에가 1년이고 뒤가 2년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것이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그렇다면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 다 맞습니다. 2번은 왜 맞을까? 이거 주의해야 돼요. 이상한 말이 보인다. 2번이 맞는데 왜 맞을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 5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것도 해당됩니다. 결격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을 때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지고 100만 원 이상 벌금이 바로 결격사였는데 이번에 개정되기를 금액을 없애버렸어요. 50만이든 30만이든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2년 지나야 돼요. 그 50만 원도 2년 지나야 되고 30만 원도 20년 지나야 된다. 이렇게 개정된 겁니다. 그러므로 2번은 맞는 얘기예요. 2번은 이상하게 보자면 맞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벌금형 받으면 2년 지나야 됩니다라고 개정됐습니다. 3번 건축법을 위반한 범죄로 근고 이상 실형성 받고 이건 들어가 산 거죠. 교도소에 들어가 산 겁니다. 이때는 살거나 면제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야 된다?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네 번째 4번 미성년자 안 됩니다. 비성년흑인인 비한정인 안 됩니다. 행위 무능력자죠. 안 됩니다. 5번째 근고 이상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굳이 2년 지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집행유예 기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굳이 2년까지 지날 필요 없죠. 그러므로 2, 3, 4, 5는 결격사유 다 됩니다. 근데 1번은 결격사유가 잘못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1번 가십시다. 자, 민간임대주택이네요. 11번. 민간임대주택은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나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대 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해당 내용 좀 틀린 것. 그러니까 임차인이 뭔가 위반했어요. 그럼 쫓아낼 수 있어요. 이 쫓아낸 내용인데 잘못된 게 뭐냐 그 뜻입니다. 1번 임차인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택에 중부가에 입주하거나 계약한 걸 확인됐다. 이분이 말이죠. 민간임대에 들어있는데 불구하고 다른데 공공지원에도 당첨되어 있고 제주도에 있는 공공임대도 당첨되어 있고 뭐 또 강원도에 있는 어떤 공공임대 당첨되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미안하지만 나가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나가달라고 합니다. 2번째, 임대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 동의받지 않고 개축, 증축, 변경하거나 본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했다. 임대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김치공장 만들었어요. 당연히 나가라 할 수 있죠. 봉제공장 만들었어요. 나갈 수 있죠. 3번째, 분납 임대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했다. 분납 임대택은 민간 임대가 아니에요. 공공임대택 나오는. 그래서 3번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즉 공공임대택 즉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 쫓아내는 규정입니다. 이거는 민간임대가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건 여기 들어갈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째, 임대사업자도 잘못 없는데 불구하고 입주 시점부터 3개월에 입주하지 않더라 임차인이 그때도 나가라 할 수 있고 5번째, 월임대료, 월세를 석 달 이상 연속해서 연체할 때 3개월 이상 연체가 아니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체할 때 이때도 나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3번만 해당 안 되고 나머지 1, 2, 4, 5는 그대로 민간임대에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공공주택 특별법상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 중 가장 맞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공공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지방 재정이나 주택도시행 자금 지원받아가지고 건설, 매입, 임차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구하는 주택법 2조 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주택법상 준주택 4가지 노인복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이 4가지인데 말이죠. 다만 왜 공공준주택이냐? 그 준주택을 갖다가 돈이 공적자금 들어왔어요. 돈이 공적자금 들어왔기 때문에 공공준주택이에요. 어느 돈? 국가 지방자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 받았어요. 지원받았어요. 융자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주택 앞에 공공이 들어간다. 맞습니다. 2번째, 지분 적립형 분양택. 이건 요번에 새로 들어온 개념입니다. 일부러 문제에 넣습니다. 시험 문제에 넣습니다. 왜? 새로 들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몇 달 안 됩니다. 이거. 지분 적립형 분양택이라는 것은 뭐냐? 이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임차인이 공유하는 공동으로 소유해요.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해가지고 나중에 결산하게 되는데 이 공동 소유하면서 임차인 지분이 점점 늘어나요.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임차인이 같이 소유하는데 누구 지분이 더 점점 늘어난다. 시간이 갈수록 임차인 지분이 늘어나요. 계속 돈을 집어넣어 주니까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산하게 되는데 공유 상태예요.
그래서 봅시다. 지분 적립형 분양택이라는 것은 분양한 거예요. 다음은 공유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공급하는 공공 분양주택인데 임대택은 아니에요. 분양주택인데 주택 공급한 자가 이제 죄송합니다.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분양받은 자가 30년 이상 50년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그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소유지분을 적립해서 취득한다. 소유지분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공유예요. 공동소유예요. 즉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분양받자하고 공동소유인데 얼마 기간 동안에 공동소유냐? 이게 잘못됐어요. 30년 이상 50년 이하가 아니라 20년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20년 이상 30년 이하 이게 되는데 20년 이상 30년 이하 공동소유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누가 소유지분을 갖다가 적립하느냐? 이 분양받은 자가 소유지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소유지분이 자기 지분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공공주택 사업자는 점점 지분이 줄어들겠죠. 그 대신 돈을 분양받은 자가 돈을 계속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형태가 바로 지분 적립형 분양택이다. 이 공동 소유하는 기간은 얼마라고요? 20년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정산하게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이익이 남았다 그러면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날아가지면 돼요.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만약에 1억 원이 남았다, 1억 원 올랐다 그러면 그때 당시 지분이 만약에 공공주택 사업자가 4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지분을 적립해서 분양받은 자가 6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1억 원이 올랐으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4천만 원 갖고 그 다음에 이 지분을 적립한 그 분양받은 자는 6천만 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산하게 됩니다. 올랐을 때.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왜? 30년 이상 50년 이하가 아니라 20년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답은 2번 틀렸고 세 번째 공공매입이라는 것은 뭐냐?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공급하는 공공임대택을 말한다. 통합공공임대택이란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정이나 주택도시금 자금을 지원받아서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주민, 젊은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 주관적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택이다. 통합공공임대택도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통합공공임대택의 용어 정의도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고 지분 적립형 분양택은 생긴 지 몇 달 안 됩니다. 다음 문제 넣은 겁니다. 마지막 기존 주택 전세 임대택 이거는 일종의 민법상 전대차예요. 전대차. 세를 낸 다음에 다시 세 주는 거예요. 누가? 공공주택 사업자가. 봅시다. 돈을 어디서 받아서? 국가나 지방자치 재정이나 주택도시금 자금을 지원받아 공적자금을 받아가지고 기존 주택을 임차해서 세입 낸 다음에 다시 누구한테 전대하느냐? 국민기초 생활보장받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 일종의 전대차입니다. 이때 전대인은 누구냐면 공공주택 사업자가 되는 것이죠. 돈은 공적자금 받아야지 하는 것이고 이런 걸 뭐라 한다? 이름은 희한해요. 기존주택 전대임대주의라고 그러지 않고 기존주택 전대임대주의라고 그러지 않고 전세임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전대하는 건데 그래서 좀 이름하고 안 어울리는데 그래도 시험지에 나오면 전세임대택 이래야 됩니다. 실제로는 전대하는 거잖아요. 밑에 전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법의 인대로만 대답해야 됩니다. 13번 갑시다.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입니다. 자, 봅시다. 담장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 수직면 넘으면 안 된다. 지표 아래는 건축선의 수직면 넘어갈 수 있죠. 위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위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있고. 다음 2번 들어갑시다. 여미잡기가 2,000제곱미터인 공장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너비 4m 이상 접해야 된다. 좀 쉽게 냈습니다.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죠. 2,000이 아니라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너비 6m,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일반 건축물은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약간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장은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형 내에서 4m까지 건설을 따로 지정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때 후퇴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하죠. 후퇴한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합니다. 네 번째, 쓰레기 매립지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흙을 쌓거나 지방 계량 등을 필요한치 해가지고 집을 지어야 됩니다. 맞고. 다섯 번째, 공장 주변에 허가 금지가 된 일정 공진 광장이 있을 때는 연면적기가 1,000제곱미터인 공장이 되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공장 주변에 광장이 있어요. 근데 허가권자가 인정했어요. 거기 완전 공지라고, 공진 광장이라고. 그럴 때는 1,000제곱미터인 공장이 되지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거기 공장에 공지가 되는 거니까. 어떤 것이 들어서지 않으니까, 건물이 들어서지 않으니까 그쪽에다가 출근하면 돼요. 그래서 굳이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인정해 줄 때? 허가권자가 인정해 줄 때. 여기는 완전히 공지다. 건축이 금지된다. 이렇게 인정해 주면 괜찮습니다.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14번 가시겠습니다.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 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답을 대답하라. 그 뜻입니다. 높이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되죠. 건축법상 높이자는 가로 구역이 있고 1조등 갖고 있죠. 1조등 갖고는 두 가지가 있죠. 전용 주거죠. 일반 주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특칙이 있죠. 공동주택 특칙. 가로구역은 허가권자가 정해지죠. 높이를 지정합니다. 높이를 지정하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르게도 정해줄 수 있어요. 같은 지역이라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봅시다. 전용주거적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는 일조권 확보 높이 제한 적용이 된다. 맞죠? 전용주거 일반 주거지 말이죠. 여기는 일조 확보를 위해서 높이 제한이 제한되는 겁니다. 햇빛 비춰야 되니까. 맞고. 두 번째,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의 9m 이하의 부분은 각 부분은 정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1.5m 이상 뛴다. 맞습니다. 전용 주거지든 일반 주거지든 전용 주거지든 일반 주거지든 이렇게 인접 대지 경계선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때 원칙으로 어느 방향으로? 북쪽 방향. 정북, 북쪽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게 뛰게 되는데 이 건물이 두 가지 있습니다. 9m 이하일 때 뛰는 거 있고 9m 초과일 때 뛰는 거 있는데 9m 이하일 때는 1.5m 이상 뛰면 되고 9m 초과는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 뛰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9m 이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9m라고 되어 있는가요? 9m 이하. 그럼 1.5m 이상 뛰어야 되겠죠. 세 번째, 일반 사업적에 건축하는 공동택으로서 하나의 대지가 두 동 이상 건축할 때는 채광을 위한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자, 공동택에 있어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어느 지역? 일반 사업적하고 중심 사업적. 일반 사업적과 중심 사업적은 이 공동택의 이 제한 규정이 적용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습니다. 이때는 높이 제한이 이해가 됩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 다음 네 번째. 허가권자는 가로구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이 가로구에 의해서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허가권자는 가로구별 높이를 정하려면 지방건축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때 주민의견 청취자는 주민의견 청취자는 토지 이용 규제의 규범을 따릅니다.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일반 사업적하고 중개사업적은 이 공동택에 있어 높이 제한 받지 않습니다. 건축법상은. 자, 그 다음에 우리 15번 가시겠습니다. 15번. 15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입니다. 건축법상. 자, 볼까요?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원칙적으로 염지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때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니죠. 연면적기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특별시, 광역시 안에 지을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직접 허가 내줍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직접 허가 내주는 것이 사전 승인 받는 게 아닙니다. 1번 틀렸고, 다만 특별시, 광역시가 아닐 때는 시장구에서 허가 내주되 그때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받는 거죠. 1번 틀렸습니다. 지금 맞는 걸 봅니다. 2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의 보호사항 필요하다 인정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위락시설, 숙박시설의 건축물을 시장구에서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건축의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해서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교육환경에서, 주거환경에서. 맞습니다. 2번이 맞습니다. 세 번째 답은 2번이고 3번은 왜 틀렸는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도지사가 받는다?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닙니다. 둘은 절대 아니에요. 도지사는 사전 승인 해주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한테 허가받느냐?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받죠. 원칙적으로. 그래 틀렸다. 네 번째, 건축하는 형성적 회의에 속한다. 형성적 회의란 것은 권리를 새롭게 취득한다. 권리를 형성받는 자, 권리를 새롭게 취득한다. 그게 아닙니다. 건축 허가받았다고 해서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취득한 게 아닙니다. 형성적이 아닙니다. 명령적 행위입니다. 일정 경우에 건축을 금지했다가 일정 경우에 해제해서 다시 원래 자유를 회복하는 건물을 짓게 만드는 이러한 명령적 행위에 속하는 것이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형성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다. 다섯 번째, 허가권자는 그 앞에 7자 지워버려야 되겠습니다. 앞에 5번에 7자 앞에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는 자가 허가를 받는 것부터 원칙적으로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했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 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취소할 수 있다 아니라 취소를 하여야 한답니다. 취소하여야 한답니다. 왜? 주택법은 취소할 수 있다지만 건축법은 취소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5번도 틀렸다. 맞는 것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앞에 혹시 5번 앞에 여기 7자가 있으면 이걸 오타니까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고 맞바로 허가권자는 이렇게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2년 내 착수해야 되죠. 다만 공장 같은 건 몇 년이죠? 예외적으로 3년이죠. 이때 기간을 안 지키면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16번은 이제 우리가 제2강에서 만나보겠습니다. 2강에서 16번 이하하고 그 다음에 중간식 단답형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